서울에 있는 거래량이 8,000건, 7,000건까지 찍었다가 지금 2,000건대로 내려왔더라고요. 10월달 보니까 올 초 완전 1월, 2월 수준으로 비싸게 가지 않을까 몇 달 동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위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25년에는 아까 얘기드린 제가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변수가 원래 있는데 안녕하세요. 인터뷰 진행을 맡은 카프카입니다. 오늘은 부비게이터님 모시고 경매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비게이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8년차 부동산 투자 및 경매 투자를 하고 있는 부비게이터라고 하고요. 젊은 분들을 또 위해서 제가 부동산 경매 교육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내비게이터 부비게이터라는 뜻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그 부동산 시장이 약간 얼어붙고 거래도 잘 안 되고 이런 분위기라고 하는데 실제 현장 분위기는 좀 어떤가요? 실제 제가 이제 거의 매달 저희 교육생분들하고 같이 이제 임장을 하는데요. 특히 뭐 서울권으로 많이 하는데 올 초에 상반기까지는 되게 불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작년 예전에 2020년대 초반 막 이럴 때 분위기처럼 부동산 분위기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들도 물건 보러 가면은 물건이 없다. 그 다음에 일주일 사이에 호가가 뭐 되게 1억, 2억씩 막 오르고 신고가를 경신하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거의 한 8월 달까지 정도였고요. 추석 전후로 해서 거래량이 조금 많이 떨어지면서 지금은 조금 주춤한 상태이긴 합니다. 물론 강남이나 지금 용산, 그 다음에 서초 같은 경우는 기준 상승률이 조금 더 다른 구보다 높긴 하나 다른 구들은 조금 전체적으로 8월 달 대비 10월, 11월이 좀 매매가가 많이 상승률이 조금 떨어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이 펼쳐지는 원인을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은행의 대출 규제가 조금 큰 것 같고요. 지금 어디 부동산에 가도 금액대가 낮은 거 높은 거 가도 다 소장님들이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대출 규제가 조금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싶어도 매수를 하기가 꺼려한다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은행 같은 경우는 사실 연초에는 영업 실적을 늘리기 위해서 대출을 엄청 공격적으로 해줘요. 안 되는 것도 되게끔 해주고 금리도 최대한 낮춰서 이렇게 하는데 연말쯤 이제 9월달, 10월달쯤 되면은 조금 줄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과 그다음에 정부에서 지금 1금융권, 2금융권 할 거 없이 규제를 조금 하고 분위기 눈치를 좀 보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첫 번째로 크게 작용을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워낙 많이 빠르게 가파르게 진짜 한 4, 5개월 정도 이상 오르다 보니까 거래량도 그때 막 몇 배씩 지금 올랐던 것들이 이제는 조금 주춤하게 그러니까 결국에 자산 가격이라는 게 무한정 상승할 수는 없거든요. 그게 아무리 강남 아파트든 어디 아파트든 간에 그래서 그런 주춤한 시기를 조금 보내고 있잖아.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 보니까 숨고르기라는 표현을 되게 많이 쓰는데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이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제가 예측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물론 이거 예측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지금 어쨌든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됨으로써 지금 금리 인하가 되게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고 아마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서 내려갈 것으로 보는 게 좀 더 많이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서서히 지금처럼 빠른 속도는 아니더라도 향후 25년, 26년 정도에 갔을 때는 금리 리스크는 없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장의 자금 유동성들이 활발히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자금 유동성이 고루 퍼진다면 부동산 가격에도 자산 가격에도 분명히 영향을 미칠 겁니다. 긍정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조금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역별로 좀 다르게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이게 꼭 서울 아파트만 계속 오른다, 경기도 아파트만 계속 오른다 이게 아니고 지방에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례를 조금 얘기 드리면 대구가 원래 이제 미분양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지금 한 3, 4년 정도 받고 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 대명동 쪽에 있는 아파트가 그 완판 거의 가깝게 지금 됐거든요. 청약하고 난 이후에 지금 97%인가 계약률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심리가 광역시급에서도 가격이 많이 떨어진 지역 그리고 앞으로 입주 물량이 조금씩 부족해질 지역들은 심리가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같이 두루두루 검토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리고 요즘 전세가도 지금 상승 중이라고 하는데 네. 서울 전세값 상승 어느 정도인가요? 지금 뭐 전세가, 매매가 할 것 없이 올해 아까 얘기했는데 상반기부터는 엄청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근데 더 많이 오른 게 전세 가격도 꽤나 많이 올랐습니다. 전세가가 또 견인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매매가를 약간씩 밀어 올린 경향이 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매매가랑 마찬가지로 지금 주춤하고 있긴 하거든요. 같이. 그래도 상승은 계속 좀 된 것 같고요. 워낙 전세가랑 매매가가 다 같이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택을 찾는 수요들이 좀 늘어나고 그런 부분들이 전세가에 좀 반영이 된 것 같고 이거에 대한 이유는 아무래도 지금 사실은 서울의 입주 물량이 되게 적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울에 아파트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파트 공화국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실제로 서울에 거주하고 서울에 있는 주택을 수요로 하는 사람들은 많은 반면에 지금 입주할 물량들은 되게 사실 적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되게 LH다, SH다 활용해서 지금 빠르게 어떤 공공임대라든지 이런 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부족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걱정되긴 합니다. 저도 뭐 서울 아파트 가격이 급격하게 오르길 바라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시장은 안정적으로 가야 누구에게나 어떤 다른 기회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그게 조금 그런 부분들이 또 같이 작용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올 하반기 그리고 내년 초는 단군 이래 최대 단지라고 하는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 입주가 있잖아요. 네. 이 12,000세대에 가까운 그 입주장이 열리는데 네. 이게 매매 가격이나 전세 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얘기하신 대로 사실은 다들 대한민국 사람들이 거의 부동산 기사를 보셨으면 아실만한 아파트가 둔촌동 올림픽파크 포레온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헬리오시티가 있었죠. 12,000가구면 진짜 제일 많이 입주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한 가구에 2명씩 3명씩만 살아도 사실 2만 명, 3만 명 넘는 가구 한꺼번에 그 동네에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사실 엄청난 숫자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입주를 할 때 그리고 분양을 할 때 당시만 해도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서울이. 그래서 저 아시는 분도 여기에 있는 아파트 분양권을 줍줍이라고 표현하죠. 그걸 해서 지금 뭐 아주 따뜻하신 나날들을 보내고 계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았는데 실제로 이제 입주를 하고 지금 잔금 대출하는 기간 동안을 보니까 생각보다 영향이 좀 미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그런 심리나 이런 것들은 좀 선반영되기도 했고 분양 당시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조금 달라서 집주인들이 사실 조금 급하지 않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 근거는 뭐냐면 전세 물량이 입주 물량이 한 20%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 대규모 가구들이 입주를 하게 되면 두려워하는 게 전세 매물들이 쏟아지기 때문에 전월세 매물들이 그거를 감당하지 못하고 매매가가 같이 내려간다라고 판단을 하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전세 매물이 세대수에 비해 많지 않다. 그리고 집주인분들이 호가를 낮추거나 이런 게 크게 아직까지는 크지 않다. 물론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내 호실이 안 나가면 가격 경쟁을 해서 내려가는 게 수순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우리가 우려할 정도의 매물이나 전세가 호가가 낮춰진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잘 방어가 됐고 그거는 다행인 거는 시기가 지금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상반기 이후에 분위기가 그래도 좀 올라왔었던 게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에 의해서 충격이 조금 덜한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지금 전세 매물이 입주 물량에 비해서 작게 나오는 게 잔금 대출이 어려워서 잔금 대출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서라는 게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인 것 같은데 새해가 되면은 또 대출이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니까 또 그때 늦게 잔금 대출을 받아서 늦게 입주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늦게 잔금을 치르고 그때 이제 전세를 내놓으시려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그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기하신 대로 지금 잔금 대출 이슈 때문에 그 나라가 날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많은 세대가 그 입주를 하고 되게 많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다 보니까 기사 하나하나가 되게 많이 쓰여지는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최근 상황을 좀 들어보니까 실제 거기 입주를 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고 원래 상호금융이나 이금융권에서 그 올림픽파크 포레온에 대한 잔금 대출을 하기로 했었는데 정부가 워낙 지금 새마을금고나 이런 은행에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지금 이거 1금융권을 쪼이기 하면서 눈치를 주고 있었는데 몰래 뒤로 얘네들이 이걸로 돈을 벌고 있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발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더 압박을 넣어서 원래 계약을 그 잔금 대출을 해주기로 했던 은행들이 이금융권에서 다 철회를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업권을 포기하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최근에 다시 또 보니까 그러던 와중에 1금융권 5대 은행에서 뭐 KB국민 그다음에 우리은행 뭐 신한 등등 이런 은행에서 다시 또 잔금 대출 취급을 하기로 얘기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잔금 대출이 안 나오면은 되게 문제가 될 뻔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놔두진 않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한창 저희 그 분위기 안 좋을 때 23년 1월달에 그때 이거
둔촌주공 청약할 때도 뭐 규제 완화 이런 거는 사실은 워낙 세대 수도 많고 하다 보니까 특혜 아닌 특혜를 받았다고는 생각은 하긴 하거든요. 예, 그 상황 속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이거를 그냥 안 되게끔 뭔가 문제가 생기게끔 방치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4년도 한 달하고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요. 네. 남은 2024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5년 부동산 시장은 어떨 거라고 예상하고 전망하시나요? 우선 제가 전망을 할 정도의 실력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 짧은 견해를 좀 얘기를 드리면요. 24년도는 사실 이제 한 달 조금 넘게 남았으니까 아무래도 연말에는 원래 이제 부동산 비수기라고 해서 실제로 원래 거래도 좀 줄어들고 실제 뭐 매매가 잘 안 돼요. 겨울철에 이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분위기로 거의 비슷하게 가지 않나. 지금 서울에 있는 거래량이 8,000건, 7,000건까지 찍었다가 지금 2,000건대로 내려왔더라고요. 10월달 보니까. 그래서 그걸로 봤을 때는 거의 지금 비슷하게 거래량 올 초 완전 1월, 2월 수준으로 비슷하게 가지 않을까. 몇 달 동안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분위기에 큰 변화는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25년에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제가 중요하게 보는 세 가지 변수가 원래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일단 금리였거든요. 금리의 방향인데 금리의 방향은 사실 예측하는 거는 신의 영역이라 생각하고 파월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을 한다는 거는 크게 무의미한 것 같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대응하는 속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쨌든 점진적으로 금리가 내려가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장에 있는 유동성인데 이 유동성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돈의 흐름인데 이 돈이 얼마나 잘 돌게끔 하냐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는 지금 하고 있는 대출 규제들 방향이 얼마나 완화가 되고 새로운 뭐 특례 대출이나 대부분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대출 규제를 좀 완화해 주는 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이거를 사실 똑같이 예측하기도 어렵고요. 시장의 방향성에 따라서 정부는 쪼이고 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근데 사실 이 대출을 완화해 준다는 거는 기존은 좀 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조금만 그렇게 하면은 가격이 풍선처럼 바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한번 대응을 보면서 거쳐야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아까 얘기드린 정부의 규제에 완화되냐 계속 이렇게 세게 가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이거는 두 번째 시장 유동성이랑 결을 좀 같이 하는 것 같긴 하거든요. 지금 정부가 생각보다 이번 정권이 들어오면은 되게 많은 사람들이 규제를 완화해 줄 거다라고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습니다. 부동산 관련 정책들도 좀 밀어주고 세제 혜택도 줄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예상과는 완전 반대되게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 어떤 정부보다 시장의 민감한 예민한 부분들을 포착을 빨리 해서 규제를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내년에 이게 뭐 완화될 거다 기대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무리한 면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23년, 22년 그렇게 가격 떨어졌을 때도 정부의 기존에 크게 뭐 완화 정책을 하진 않았거든요. 한다라고 뭐 취득세 완화나 뭐 이런 거 대출 DSR 완화 뭐 이런 거 얘기가 있었지만 그게 아니고 오히려 DSR 규제도 지금 더 강화돼서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보면이 요거는 조금 기대하기 어려워서 내년 전망을 그냥 굳이 상승과 하락하라고 하면은 세모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 편차가 좀 있을 거고요. 근데 오르는 지역들은 좀 오를 수 있는 지역들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에 있는 부동산에 투자하시거나 실거주하실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은 사실 가격이 조금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의 개념보다는 뭔가 내가 서울에 내 집 마련 한 채를 해놓고 다른 안전자산을 만들어 놓고 간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가격이 제가 생각해서 싸다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단기간에 봤을 때. 왜냐하면 1년 동안 지금 거의 30% 40% 이상 가까이 단기간에 급등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셔서 매수를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막 여쭤보려고 했던 질문인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무주택자분들이 집을 마련하기에 네. 또 1주택자분들이 갈아타기에 괜찮은 시점이라고 보시나요? 사실은 퍼펙트한 시점은 아니라고 보긴 합니다. 이미 가격대가 조금 많이 올랐고 그랬기 때문에 근데 이제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처럼 좀 주춤한 시기에 현금이 어느 정도 내가 괜찮다. 현금 흐름도 내가 받아들이는 월급이나 뭐 사업소득이나 이런 게 조금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같은 분위기에 갈아타기 하는 게 조금 더 낫다고 보긴 합니다. 상승장에 갈아타기 하는 거는 정말 어렵거든요. 내 거도 팔아야 되고 내가 거 팔고 저거 가려고 하면 저게 이미 점프해 있고 이러니까 어려우니까 지금같이 거래가 좀 뚝 끊기고 호가가 조금씩 낮아질 수 있는 이런 시기에 갈아타기 하는 거는 괜찮고요. 무주택자인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서울에 사실 집을 살려면 금액대가 뭐 노도강, 금강구 이쪽으로 가면은 뭐 6억대 이하도 있긴 하지만 사실 이걸 일반 매매로 지금 산다고
했을 때도 어쨌든 돈이 꽤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직장 생활 10년 이하로 하신 분들이 그냥 돈 모아서 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구간에 있기 때문에 연끌이나 이런 걸 생각하실 텐데 그런 거는 조금 지양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상태에서는 내가 현금적으로 여유가 되시는 분들, 이미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무주택자다 하시는 분들은 구매를 하시는 거는 괜찮다고 보고요. 그게 아니고 투자로 접근한다 했을 때는 사실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가 100% 투자로 1등이냐 했을 때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다른 방안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드린 대로 아직 오르지 않는 지역들 중에 검토를 하셔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저희는 부동산 경매로 해서 수익을 내고, 조금 더 지방에 있는 거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저희도 여름 이후보다는 다 좀 많이 올랐거든요. 저희 수강생들이 약체받은 거, 그런 식으로 좀 같이 좀 두루두루 보면서 접근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조금 오름세인가요? 대장급 아파트들은 광역시급에 있는 대장급 네. 아파트들은 조금 많이 올랐어요. 특히 대구에 있는 신축 대장급 아파트는 전에 떨어졌던 금액이 뭐 한 3억에서 4억 정도 되면 그것가 다 회복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신축급의 대장 기준이긴 한데 약간 소폭 상승도 했습니다. 구축 같은 경우는 한 5% 정도? 아직 많이는 상승 안 했지만 위치가 좋은 애들은 다 20-30% 이상 상승을 좀 하는 상황이에요. 일단은 고점을 보고 고점 대비 아직은 좀 덜 오른 아파트 위주로 네. 선택을 하시는 게 요즘 같은 시기에서는 괜찮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게 해야 조금 더 상대적으로 리스크도 좀 덜하고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지방이라고 안 좋다고 색안경을 끼시기보다는 실제 그 데이터를 보시고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에 경매를 처음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되게 일찍 시작하신 것 같은데 이렇게 경매 투자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제가 그 경매 투자하기에 앞서서 원래 처음 투자는 분양권 투자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제가 대학교 휴학하고 벌어들인 돈으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투자 금액이 좀 부족해서 분양권 투자는 10%만 있으면 가능하니까 그 당시에 뭐 3억 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 때는 3천만 원 정도, 물론 그것도 큰 돈이지만 제가 1년 정도 열심히 모델하우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모았거든요. 그 돈으로 시작을 해서 투자금이 다 떨어지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카페를 제가 왔다 갔다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저보다 나이가 2살 정도 어린 분께서 부동산 경매 투자로 대기업 그 연봉 이상 벌었다는 걸 막 인증을 하면서 카페에 글을 올리셨었어요. 그걸 보고 저게 뭐지 하면서 그분한테 미팅을 좀 요청을 했고, 그러고 부동산 경매가 이렇게 공부하고 유튜브 보고 그 책 읽고 이렇게 하면 된다라고 얘기해서 그때부터 경매 매력에 빠져가지고 적은 돈으로도 사자마자 차익을 바로 낼 수 있는 투자가 있구나 라는 거를 그때 깨닫고 여기 완전 흠뻑 빠져서 거의 부동산 경매 투자만 제가 한 40건 이상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사실 분양권 투자도 처음 시작하는 투자로 쉽지 않은데 네. 20대인데 네. 어떻게 그렇게 분양권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셨나요? 이게 그냥 환경이 조금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제가 이제 모델하우스에 알바를 하다 보니까 거기 오시는 손님들이나 거기 일하는 직원분들이 얘기하는 게 다 부동산으로 돈 버신 분들밖에 못 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1년 동안 거기 있으니까 너무 자연스럽게 부동산 투자는 당연히 해야 되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높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생각보다 이게 대출 구조를 살펴보니까 내 자본금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는 3억짜리 4억짜리 아파트를 사면 내 돈이 다 3억 4억이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사실 대학생 때 아무리 제가 그날 모델하우스를 열심히 일을 해도 3억 4억이라는 돈을 한 번에 만들어낼 수 없으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구조를 다 보니까 계약금 10%, 뭐 중도금 60%, 잔금 20% 이런 식으로 구조를 짜서 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이렇게 투자를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경매 같은 경우도 이렇게 투자한다는 게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쉽지 않은데 두렵지 않으셨나요? 사실 처음에는 조금 겁이 났었긴 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법원에 가서 보통 경매가 진행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대리 입찰 제도라는 게 있어서 직접 직장인분들도 안 가셔도 돼요. 근데 제가 할 때는 그런 게 없어서 가지고 직접 갔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입찰표라는 걸 쓰는데, 제출을 하는데 그때 손을 벌벌 떨면서 도장을 찍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땀을 거의 지금은 한 5분 10분이면 쓰는데 그때는 1시간을 그걸 썼어요. 3번이나 틀려가지고. 그 정도로 저도 겁이 났었던 시절이 있었는데, 막상 하고 내가 이거를 이 가격에 이미 낙찰받는다는 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세가 2억짜리를 제가 1억 7천, 뭐 1억 7,500만 원 이렇게 이미 살 때 싸게 살 수 있는 거니까 거기서 좀 걱정이 좀 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사자마자
내가 수익을 얻고 시작하는 게 되게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들고 이거를 사자마자 팔아도 꽤나 괜찮은 쏠쏠한 수입이 생길 거라는 그 확신이 조금 들었었습니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거 물건 찾는 게 되게 보물찾기처럼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경매를 재밌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경매를 이렇게 계속 해 보시다가 아, 내가 이걸로 성공할 수 있겠다. 이 투자로 성공할 수 있겠다. 이렇게 확신이 드는 그런 계기나 사건이 있었나요? 사실 제가 교육생분들한테도 매번 얘기하는 건데 한 건 낙찰 받아 보면 관점이 달라진다고 얘기를 많이 드려요. 근데 이거 한 건 낙찰 받기 전까지는 잘 모르거든요. 한 건 낙찰 받고 나면은 이렇게 해서 수익이 나고 이거를 내가 몸으로 체득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사실 알아서 그 계획들, 목표들이 짜여져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 중에도 원래 빌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다 고시원 모텔 운영하는 분이 있거든요. 퇴사하고 한 달 현금 흐름이 1,000만 원, 2,000만 원대 가까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이 다 처음에는 아파트 빌라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 한 건 낙찰 받고 나면은 내가 아파트 외에도 경매로 돈 벌 수 있는 건 사실 너무 많거든요. 토지, 공장 제가 했던 그 다음에 상가,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것들을 이제 처음에 근데 아파트를 낙찰받아 보지 못하면 그걸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이게 조금 중요하다고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한 건 처음에 안전하게 아파트로 수익을 내서 그 다음에 또 아파트로 가든지 아니면 또 다른 비주거용 부동산을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서 파는 요 방향으로 가든지 아니면 아까 얘기 드린 대로 모텔이나 고시원 이런 걸로 가셔도 되고요. 되게 다양한 방향이 있다라는 거. 이거를 이제 경매를 통해서 낙찰을 받아서 수익을 내는 그 과정을 예시로 하나 이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수익을 내는 과정이요. 일단은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는 돈이 많이 없다 보니까 1억 원대 아파트, 지방에 있는 아파트로 시작을 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시세가 1억 8,500 정도 됐던 거를 제가 1억 6,500에 낙찰을 받아서 세전으로 2천만 원 차익이고 그걸 한 달 만에 바로 팔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세금이 한 44% 정도 됐거든요. 그러면은 한 1,000만 원 남짓한 돈이 한 달 정도 만에 생겨버린 거죠. 그게 이제 첫 시작이었고요. 그때 투자금이 2,500만 원 그 정도로 시작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거를 시작을 했었고 그 다음에 아파트를 제가 하루에 막 2개씩 낙찰받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돈이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단기로 매도를 그렇게 좀 많이 했었고요. 그러고 나서는 대출 규제가 좀 심해져서 공장이 있어요. 실제로 뭐 지식산업센터 이런 공장이 아니고 100평, 200평, 300평 되는 실제 그 공장 부지를 뭐 제조업 기반에 있는 그 공장 부지를 낙찰을 받아서 1년 안에 2개를 제가 또 낙찰받아서 2개를 다 매도를 했었거든요. 그때가 뭐 어쨌든 수익이 훨씬 또 크거든요. 공장 이런 건 억 단위, 몇 억 단위로 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또 좀 재미를 많이 느꼈었고 사실 공장 같은 경우는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고 공장을 누가 사?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실제 제조하시는 분들 특히 뭐 경기도 화성이나 김포 이런 데 가면은 땅값이 매년 거의 10% 이상 오르거든요. 그러면은 뭐 10억짜리는 뭐 매년 1억, 1, 2억씩은 계속 올랐었어요. 요즘에 조금 주춤하긴 했지만 금리가 올라가면서. 근데 그런 부분들은 공장 내놓기만 하면 아파트처럼 잘 팔리던 시기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뜸하긴 하지만 그런 거를 조금 틈새를 노려서 경매를 또 하면은 공장은 아파트는 몇천 단위지만 공장은 몇 억 단위거든요. 한 번 살 때 그런 투자도 충분히 고려해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너무 리스키하게 가시면 안 되고 안정적으로 싸게 확실하게 싸게 낙찰받는다면 수익이 나는 구조입니다. 혹시 투자를 하면서 손해를 좀 크게 보거나 실패했다라는 또 사례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딱 한 건 있는데요. 손해를 사실 본 적은 아직 없고요. 네, 다행히도 경매로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다 보니까 막 엄청 좋은 입지 아파트를 매번 사고 이런 건 아니고요. 근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내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 최소 50% 이상 나는 곳 이런 곳들로 투자를 하다 보니까 물론 제가 들고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떨어졌지만 그래도 아직 여전히 수익권에 다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이제 뭐 실패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세금 다 떼고 7만 원인가 8만 원 남았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이제 당시에 시세보다 한 2,800만 원 정도 싸게 샀는데 8만 원밖에 안 남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때 이제 상황을 좀 얘기 드리면은 지금은 오늘 사서 내일 팔면 세금이 77% 내야 되거든요. 양도세를. 근데 그때 당시에는 44%였어요. 그러니까 한 30%가 넘게 차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시기로 44%에서 77%로 넘어가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 사이에 저는 이제 팔아야겠다. 예를 들어서 그게 6월 1일까지 팔아야 되는 거였으면 6월 1일까지 팔 수 있다고 생각하고 3월 달에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게 좀 욕심을 냈던 거죠. 2개월, 3개월 안에 뭔가 이거 확실하게 이 아파트를 판다는 거는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아무리 거래가 있어도 혹시나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결국에 그 기간을 넘겨가지고 77% 세금을 냈어야 됐고 근데 그것도 바로 안 팔렸어요. 한
7개월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자 내고 안에 수리 잠깐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세금 다 떼고 뭐 복비 내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 가격도 싸게 팔았거든요. 왜냐면 이자가 계속 나가니까. 이미 44% 구간에서 못 팔았기 때문에 빨리 팔고 투자금을 회수하자라는 생각이었는데 그게 다 떼고 나니까 한 7, 8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곱창에 소주 한 잔 먹고 끝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사실 손해 보지는 않았으니까 네. 또 그게 큰 실패라고 보기는 또 어렵고 네. 그게 가장 큰 실패라고 하시면 굉장히 지금까지 투자를 많이 하신 거에 비해서 네. 되게 잘 하셨다라고 네.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이렇게 잘 하시는 경매를 해서 수익을 보시는 부비게이터님만의 노하우가 있을까요? 일단 저는 최대한 남들 말에 휘둘리지 않으려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남들이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말을 안 들으려고 해요. 가급적이면. 그거에 내가 감정이 휘둘리게 되면은 이 물건의 가치를 진짜 못 보거든요. 그래서 누가 소장님이 좋다, 나쁘다 하는 걸 별개로 내 기준과 원칙 안에서 이게 좋냐 마냐만 판단을 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플랜 B와 C가 있어요. 항상. 그러니까 제가 공장 투자할 때도 그렇고 공장을 제가 처음에 샀던 게 원래 시세보다 한 3, 4억 이상 싸게 샀었거든요. 첫 번째 공장 낙찰받은 게. 그럼 이게 한 달 이자가 270만 원씩인가 나갔어요. 1년이면 3천만 원 좀 넘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자신감이 있었냐면 이게 한 2년 동안 안 팔려도 난 시세보다 3억 이상 싸게 샀기 때문에 괜찮아 라는 생각으로 접근했고 그때 이제 현금 예비비를 어느 정도 뒀습니다. 1년치를. 그래서 이게 떨어져도 만약에 혹시 1년 동안 안 팔려 그러면은 난 두 번째 월세를 주면서 월세로 이 이자를 감당하면서 그 상태에서 매도를 할 거야. 월세 시세가 그럼 나오겠죠. 그런 것들을 미리 조금 계획을 짜서 제가 처음 계획한 대로 안 됐을 때를 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서 그럼 내가 이거 털어내려면 얼마에 털어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얼마 남는 거지. 그 정도도 괜찮다면 들어가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플랜 C까지 만들어서 이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와도 수익이 괜찮다라고 판단되거나 리스크가 괜찮다고 판단되면 그때서야 투자 결정을 하거든요. 그 부분이 이제 두 번째 이유인 것 같고요. 세 번째는 그냥 이 두 가지를 그냥 이 악물고 지키는 거. 사실 그게 어렵거든요. 저희 교육생분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에 투자를 했던 목표대로 가고 있지만 중간중간 무서운 것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최소 부동산 투자가 뭐 짧으면 아까 얘기했는데 한 달, 뭐 한 달도 안 걸릴 수도 있으면 단타를 하면 요즘에 많이 하는데 근데 뭐 장타 예를 들어 2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했을 때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그래 싸게 사서 좀 기다리면 되겠지 하는데 중간에 뭐 가격이 빨리 안 오르거나 뭐 그런 구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때 겁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팔아버릴까요? 저 딴 거 하려고요. 뭐 다른 사업 하려고요. 다른 뭐 주식 살려고요. 요즘에 뭐 테슬라가 비트코인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러니까 이거를 지키는 게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악물고 그냥 지키거나 저는 아예 그 관심을 꺼버려요. 그러면 결국에 사실 내가 팔기 전에 가격 오르는 거는 크게 의미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팔 때 과연 수중에 그 가격이 얼마 가격에 매도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뭐 중간에 내가 3년 투자를 하기로 했는데 1년 동안 막 1, 2억씩 올라. 그럼 사실 저는 그거에 그렇게 막 기분이 좋겠지만 동요되진 않아요. 결국에 내가 팔 때 안 오르면 이게 말짱 도루묵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저는 팔 때까지 사실 관심을 끄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팔기 한 3개월에서 6개월 전에 그때부터 이제 시장 분위기를 보고 내가 어떻게 매도할까 아니면 조금 더 투자 기간을 조금 늘릴까 이런 고민들을 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는 걸 잘하는데 보통 이제 그렇게 되기가 어렵겠죠.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참 이게 경매라는 게 초보분들이 보기에는 어렵기만 한 부분인데 이게 경매 초보분들이 하시는 가장 좀 잦은 실수가 있다면 뭘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 시세 파악을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경매에는 감정가라는 게 있거든요. 감정평가사분들이 매긴 이 아파트의 객관적인 금액을 얘기해요. 근데 사실 이 감정가는 시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매긴 거기 때문에 실제 시세를 반영 못할 수도 있고 감정가를 매기는 시점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경매에 지금 24년 11월 또는 12월에 경매가 나왔다고 하면 그 감정가 매긴 시점이 작년 12월인 거예요. 그럼 작년에 12월 가격이랑 지금 가격이랑 다를 수가 있겠죠. 올라갔거나 내려갔거나. 근데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이게 시세다 하고 이거보다 얼마 싸게 사야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부동산에 전화를 하거나 임장을 가서 실제 현재 시점에서의 시세를 꼭 알아봐야 되는데 그거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부동산 경매를 혼자 뭐 독학을 한다거나 부동산 투자를 해본 적 없는데 그냥 이제 책으로 읽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실수들이 좀 많은 것 같고 또는 그런 정보 파악이 좀 부족해서 시세를 잘못 파악하신 분들이 낙찰가가 되게 높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반 부동산 가서 사도 될 정도의 낙찰가로 낙찰을 받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세보다 비싸게 받는 분들도 봤고요. 그런 거 보면은 그게 이제 좀 실수가 제일 많은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입찰표 쓸 때 입찰가를 적는데 이 입찰가에 공을 하나 더 적는다거나 또는 입찰가가 수정이 안 되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볼펜으로 지워서 막 이렇게 하려고 한다거나 그럼 무효 처리되거든요. 그래서 입찰하는 데 필요한 준비물이나 그 기본 사항들을 준비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입찰 가격은 잘못 쓰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차라리 0을 하나 덜 쓰는 거는 괜찮아요. 하나 더 쓰는 거는 사실 뭐 법원에서 봐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뭐 기사도 한 번씩 나요. 몇 억, 보증금 몇 억을 날린 뭐 사례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간혹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거는 미리 쓰셔가지고 체크를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제 법무사 대리 입찰을 하게 되면은 같이 이제 서로 최소 내 주변 지인이나 이런 분들 두세 명 이 입찰가가 제대로 썼는지 확인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뉴스 보면은 서울 같은 경우는 실제 감정 평가액보다 더 높게 낙찰되는 경우가 네. 또 많은 것 같고 네네, 또 괜찮은 매물일수록 많은 사람이 몰려서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래서 진짜 이게 싸게 낙찰 받는 게 가능한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네. 수가 있고요. 일단 첫 번째는 부동산 경매라는 거는 낙찰받는 시점이 되게 중요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상승장이냐 하락장이냐에 따라서 낙찰가율이 진짜 천차만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서울의 가장 저점이었던 2023년 1월 기점으로 조금 얘기를 드리면 그때 당시에는 뭐 대치동 음마아파트 이런 거 지금 20억 후반 정도 하지만 20억 초반까지 가격 떨어졌는데 그런 거는 최소 못해도 3, 4억씩 싸게 살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만약에 대치동 음마가 지금 나오면 3, 4억 싸게 살 수 있냐? 아니, 안 되겠죠. 왜냐면 분위기가 심리가 완전 달라졌으니까. 그때 떨어진 금액에서도 더 훨씬 싸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저희가 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수강생이 낙찰 받았어요. 5억짜리 하던 게 3억으로 떨어졌던 거거든요. 근데 그 3억짜리 혹시 얼마에 받았을 것 같아요? 설마 네. 2억대로 받으셨나요? 그렇죠. 2억 초반에 뭐 2억 1천, 2천 정도에 낙찰 받았고 투자금은 플러스 P라고 하죠. 내 네. 투자금 하나도 안 들어 오히려 5천만 원 플러스 P로 맞춰서 지금 그게 가격이 다시 3억대 한 중후반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사실은 내 돈 하나도 안 들이고 1억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챙겼고 이거 한 건 투자로 이분 같은 경우는 다시 완전히 다른 이제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 그걸 낙찰받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위기가 심리가 다 그렇거든요. 근데 어쨌든 하락장에 일반 매매보다도 훨씬 더 기회가 있다. 만약에 서울에 있는 아파트를 그때 막 그렇게 샀었으면 지금 차익이 훨씬 더 컸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초 재작년 말 이런 사례들 낙찰받은 분들 사례 보면은 진짜 위치 안 좋은 뭐 구축 금관구나 이런 데 다 받았어도 최소 1, 2억씩은 다 올랐어요. 지금 가격이 소폭 상승하기도 했으니까 위치가 안 좋더라도 이미 그때 1억씩 넘게 싸게 샀으니까 그런 부분 더하면 그런 데서 빛을 좀 발하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 수요가 워낙 많고 분위기가 심리가 너무 자지우지를 하다 보니까 얘기하신 대로 시세보다 높게 진짜 받아가는 경우도 있고 거의 시세에 준하게 받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내가 실거주를 하더라도 사실은 못해도 1, 2천이라도 싸게 사긴 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0억대, 20억대, 30억대에 입찰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1, 2억은 싸게 사요. 아무리 이게 뭐 위치가 좋고 제가 그때 갔을 때 중앙지방법원이 저희 교대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반포 아크로 네. 아파트 그때 이제 30억 중반인가 시세가 떨어져 30억 중후반에 떨어졌던 게 있었는데 그거를 그래도 한 2, 3억 싸게 샀거든요. 바다 조망, 한강 조망 나오는. 그래서 그게 지금 40억 초반 넘으니까 사실은 그게 1년 전이에요, 불과. 작년 여름인가 아마 그랬을 거거든요. 그때도 한 30명 정도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실 그럴 때만 샀어도 1억 역시만 샀어도 훨씬 괜찮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서울에 싸게 산다? 구축이나 입지가 좀 떨어지는 곳들은 7, 8천, 1억 가까이 싸게 살 수 있어요. 최근에 저희 수강생이 구로 쪽에 시세보다 한 8천만 원 정도 싸게 낙찰받았거든요. 실제 거래들이 매달 되고 있는 아파트고 그런 것들 말고는 지금 예를 들어 입지가 너무 좋은 곳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원베일리가 경매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냥 시세에 받아가겠죠. 누구나 원하고 그거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많은 사람들은 시세에 근접하게 받아갈 거고요. 그게 아니고 입지가 조금 떨어지거나 다른 요소들이 좀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평형이 크거나 40평형대 입찰하거나 또는 거래량이 좀 적거나 근데 그걸 이제 리스크를 안고 상대적으로 많이 싸게 사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그 교육생분들이 2분 정도 낙찰 받으셨는데 한 분은 대구에 받으셨는데요. 실제 시세보다 8,500만 원 싸게 낙찰 받았어요. 근데 금액대가 뭐 그럼 10억대냐 이런 게 아니고 3억대예요. 그게 왜 그럴 수 있냐면 평수가 40평대입니다. 이제 그런 거를 살려서 내가 천천히 팔겠다. 내가 차익이 있으니까 이자를 조금 내더라도 그런 관점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서울은 특히 지금 그렇고요. 그게 아니고 지방으로 가면은 조금 더 마진이 지금 크긴 합니다. 서울보다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 경매하면 일반 초보자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권리 분석.
그리고 명도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근데 권리 분석을 할 때 초보자가 좀 이런 유형은 좀 피해야 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권리 분석을 저는 일단 쉬운 것만 먼저 하라고 얘기 드리거든요. 근데 이 함정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생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얘기해도 지금 당장 시험 문제에 나오지 않는 거를 계속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거에 제가 하지 말라고 해도 탐정처럼 이 문제를 풀고 싶나 봐요. 근데 사실은 지금 당장 돈 버는 데는 여러분들이 그 정도 초보자분들이 하기에는 그거는 나중에 한 건, 두 건, 세 건, 네 건 낙찰받고 나중에 뭔가 아파트 이거보다 수익을 조금 더 한 건 했을 때 크게 내고 싶어 했을 때 그런 어려운 물건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렵다기도 하도 그런데 대항력 있는 임차인 물건을 손을 댄다든지 위장 임차인 이런 물건들 아니면 유치권, 법정지상권, 가처분 이런 빨간 글씨 그 경매정보지문 빨간 글씨로 적혀 있거든요. 네. 이런 물건들은 이제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넥스트 레벨 때 이제 가는 거고 초보자 레벨에서는 이런 거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쉽게 그 권리가 바로 판단될 수 있는 한 10초 안에 다 끝나거든요. 일반 경매 매물의 한 80%네. 그 80%에 든 것만 저는 공부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그거는 사실 여기서도 제가 한 5분이면 설명을 다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거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명도 같은 경우는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이걸 되게 무서워하세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썸네일 보면은 안에 그 문신한 이런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너무 또 나이 많은 노인 분들을 명도해야 되거나 그런 되게 상황들이 놓여질 수 있는데 사실 명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수강생분들 것까지 다 하면 100건 훨씬 넘게 명도를 했는데 아파트에서 저희가 보통 이제 명도가 안 되면은 강제 집행이란 걸 하거든요. 실제로 집행관 분들을 데리고 와서 안에 있는 짐을 이제 그냥 강제로 만약에 집행을 한다는 거죠. 꺼낸다는. 근데 사실 아파트에서 강제 집행 간 사례가 딱 한 건밖에 없습니다. 저희 100건 넘는데. 근데 그것도 한 건도 협의가 안 돼서가 아니고 안에 살고 있던 분이 짐을 놔두고 그냥 도망가셨어요. 근데 그걸 저희가 임의로 빼면 안 되거든요. 뭐 의사를 받은 거 아니면. 근데 그냥 연락 두절로 도망가서 그냥 강제 집행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협의가 안 돼서 강제 집행한 사례는 한 건도 없다. 물론 이제 확률적으로는 있겠지만 대부분 협조적으로 이렇게 명도를 해주시나요? 그쵸. 그분들 같은 경우 사실은 협조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매에 들어가는 기간이 아까 한 1년 정도 접히면 1년 전에 이미 거치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한다는 거는 내가 이제 나가야 되는구나를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법무사나 변호사분들한테 물어봐요. 제 아파트가 경매 넘어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사비 조금 받고 이사기간 적당히 받고 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이미 알고 있으세요. 그래서 이사비를 사실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냐 덜 받냐 이거 줄다리기 싸움인 거지 이분들이 그냥 안 나가고 버티고 이렇게 할 이유는 없습니다. 아파트에서는. 그럼 이사비를 많이 요구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를 이제 그래서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보통 아파트 같은 경우는 100에서 200만 원 정도 사이로 마무리를 하거든요. 이사비가 뭐 저희도 34평의 지방의 아파트 이사하면 보통 100 중반 정도 해요. 실제로 그 사이 정도를 드린다고 하면은 협상을 잘 해야겠지. 이제 얘기를 잘 해야겠지만 거기 안에서는 다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사비를 만약에 예를 들어 300만 원, 400만 원, 500만 원 요구한다. 그러면은 저희도 세게 나가는 거죠. 그냥 그러면은 저희 회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정도 100만 원, 150만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지급할 수 없고 그렇게 계속 요구를 하시면 저희도 뭐 법적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사비는 법적으로 의무로 지급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이거를 저희가 선심 쓰듯이 이렇게 그렇게 지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잘 얘기를 해서 하면은 잘 나가십니다. 그래서 안 나가는 분들은 최대한 이사 기간을 오래 받고 싶어서 버티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 또한 이사비를 그럼 아예 안 받고 저희가 이사 기간 조금 더 드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유도리 있게 협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점유자분들한테 인간적으로 잘 대우를 해드리면 사실은 서로 문제가 없거든요. 근데 뭔가 말을 조금 막 한다거나 조금 건방지게 한다거나 그러면 이제 그분들도 기분 나빠서 나갈 수도 있는 건 또 안 나간다고 하고 이사비도 더 요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그런 거 교육할 때는 잘 우리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이사비를 안 줘도 된다 하는 분한테도 뭐 조금 더 드리면 좋은 또 돌아오던데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그렇게만 대하시면은 크게 문제가 없다. 그냥 이제 문제가 되는 경우를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상가의 경우 그럴 수가 있겠죠. 상가에 예를 들어서 내가 임차인이에요. 제가. 근데 헬스장을 운영하려고 80평 정도 되는 상가를 인테리어를 다 한 거예요. 기구도 다 넣고. 제가 거기에 돈을 최소 1억 5천에서 2억 정도 썼다고 칠게요. 근데 임차를 하고 한 일주일 뒤에 우편함을 봤더니 경매가 진행된다고 날라온 거예요. 그러면 1년 정도 경매가 진행된다고 했죠. 근데 1년 아무리 운영을 하더라도 투자했던 금액을 뽑아낼 수도 없고 그렇겠죠. 근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낙찰자가 와서 이제 나가세요. 월세 뭐 예를 들어 지금 200만 원 내고 있는데 월세 350만 원 낼 거 아니면 나가세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은 명도 저항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명도 저항이 엄청 세지겠죠. 내가 들어간 돈이 있는데 이사비 100만 원, 200만 원 주고 저보고 지금 여기에 몇 억을 태웠는데 나가라고 하면은 당연히 그때 그런 일들이 생기겠죠. 근데 지금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아파트다 보니까 쉽게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뭐 상업용 아니고 네. 주택, 네. 또 빌라, 네. 아파트 같은 경우는 명도분 협조적으로 잘 이루어진다는 거네요. 맞아요. 네. 그럼 경매를 해가지고 이렇게 내가 명도까지 하고 또 거기 그 과정에서 수수료들이 들잖아요. 네. 이 수수료와 세금까지 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일반 매매하는 것보다는 싸게 구입이 된다는 거죠. 훨씬 그렇습니다. 요거는 실제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일반 매매는 그리고 복비를 2번 내잖아요. 내가 살 때랑 팔 때. 근데 경매는 그게 없어요. 일단 거기에서부터 아끼고요. 복비가 따로 처음에 살 때는 법원에서 취득을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복비가 들지 않습니다. 뭐 그런 부분에서 아낄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애초에 싸게 사기 때문에 법무사 비용이나 뭐 이자 비용이나 이거는 일반 매매 하더라도 똑같이 들어가는 거니까 나머지 금액은 전부 똑같은데 시세보다 몇 천만 원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구조인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매매 사업자라는 걸 내서 단기 매도를 많이 하세요. 아까 제가 처음에 했던 그 44% 세금 내고 했던 것처럼 지금 매매 사업자라는 걸 내면 77% 세금에서 10% 20%대로 세금이 줄어들거든요. 그럼 예를 들어서 3천만 원만 싸게 사도 세금 다 떼고 뭐 비용 다 떼고 해도 2천만 원 가까이 남는 거예요. 10% 20% 세금. 지금 그런 투자를 지금 저희 교육생분들 조금 젊은 분들이다 보니까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도 매도했던 게 4억 6천만 원대에 받아서 5억 2천에 매도를 했거든요. 지방에 있는 물건입니다. 아파트. 그래서 그거를 한 8개월 정도 걸렸는데 그래도 순이익이 4천만 원 이상 정도 남았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부비게이터님이 네. 경매로 건물주까지 되었다고 하시는데 네. 건물도 그럼 경매를 통해서 낙찰받으신 건가요? 경매로 낙찰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일반 매매로 했어요. 제가 사고 싶은 지역의 건물들이 경매로 안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임차인 우량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임대도 잘 나가고 땅값도 계속 오르는 지역은 사실 경매로 나올 이유가 크게 없긴 합니다. 뭐 진짜로 뭐 상속이나 진짜 사업이 완전히 잘못돼서 나오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로까지 나오기는 쉽진 않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 일반 매매로 사긴 했는데 시세보다는 조금 싸게 샀긴 했어요. 그게 이제 제 투자 기준이기 때문에 어쨌든 시세보다 싸게 사지 않으면 저는 투자를 하지 않거든요. 그게 경매든 금매든 그렇게 하고 있고 얘기 주신 건물들은 임장은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경매 물건 나온 거 최근에도 이제 강북구 쪽에 다녀왔는데 그리고 시세보다 싸게 살 수 있는 물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도 이제 보고 있는데 그 임장 다녀오고 경매를 알게 되면은 그 진짜로 남들은 10억에 사는 거 저희는 8억, 9억 이렇게 사거든요. 사실 그게 진짜 엄청 큰 돈이잖아요. 근데 이거 하나를 알고 있는 것만으로 그렇게 싸게 살 수 있다는 거는 저는 되게 좋은 기술이고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여튼 경매로 지금까지 벌어들인 그 수익으로 건물주까지 되셨다고 하니까 네.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제가 그냥 지방의 뭐 작은 건물인 거고요. 그냥 뭐 이거를 이제 키워서 서울에 조금 요지에 있는 건물을 사기 위해서 지금도 열심히 투자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저도 처음에 아파트 투자할 때는 사실 제가 건물을 살 거라는 생각을 당연히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고 그냥 아파트 사는 거에만 몰두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야도 조금씩 넓어진 것 같고 그래서 운도 좀 많이 좋았고요. 어쨌든 상승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거를 조금 더 디벨롭해서 좀 더 경매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물건들이 앞으로 조금 접근을 해서 근데 그때 투자할 때도 보수적으로 한번 저는 이제 주변에 부동산을 하다 보니까 오래 하다 보니까 망한 분들도 되게 많이 봤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지 않기 위해서 조금 보수적으로 그래서 경매를 매번 이용할 생각입니다. 쓰신 책에서 보면은 이게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지금이 네. 그냥 지금이 시작할 때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네.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 뭐 부동산 투자를 한 분이든 제 주변에 뭐 사업을 하시는 분이든 어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제일 첫 번째로 필요했던 게 실행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부동산 경매라는 것도 제가 강의나 교육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사실 몇 년 전에 부동산 경매 공부를 했었는데요. 라고 얘기하십니다. 사실 그때 하셨으면 저보다 더 대단하게 됐을 뻔한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 했다면 너무 좋은 시기들인데 사실 그 시기에 실행을 결국 못했기 때문에 지금 다시 이렇게 공부를 하러 오신 건데 그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그냥 지금 뭐 상황이나 이런 걸 조금 따져야 되긴 하지만 최대한 가능하다면 내가 무리한 투자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경매로 한 건 낙찰 보는 경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일단 먼저 하자. 이게 실제로 뭐 낙찰까지 안 가더라도 입찰이라도 해보든지 낙찰까지 가면 낙찰 받아서 매도를 하든지 전월세 세팅을 해보든지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임대인이 돼보는 거랑 임차인으로 살아가는 거랑은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소유권이 하나 있는 거랑 소유권이 없는 거랑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 수강생 교육생분들이 낙찰 받고 나서 하는 얘기가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는데 뭐 재미라고 하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해요. 낙찰 받으니까 공부를 더 하게 돼요. 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본인들이 합니다. 잔금은 어떻게 해야 되고 어디가 싸고 중도 상환 수수료라는 개념을 이제서야 제가 미리 다 가르쳐 드리지만 다 까먹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그다음에 대출은 뭐가 낫고 지금 뭐 신탁 대출이 나온지 대출 받으려면은 건강보험료 뭐 이런 거 영수증 있어요. 뭐 이런 거 디테일들을 본인이 스스로 유튜브에서 또 따로 찾고 공부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얘기 드린 거는 그 이야기. 그러니까 결국 실행을 해야 내가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으니까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특히 경매로는 어쨌든 손해보는 게 아니고 시세 차익을 보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한 번은 해봤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망설이지 말고 그냥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네. 얘기였습니다. 실행력 측면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시작하는 게 좋은 것이기는 하지만 네. 사실 경매라는 게 부동산 상승기 그리고 약간 하락기, 정체기 이렇게 나누어져 있을 때 네. 어느 때가 가장 경매 투자를 하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사실 이거는 정답이 정해져 있는데요. 무조건 하락기입니다. 하락기도 물론 이제 하락한 기간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하락이 이제 시작된 지 뭐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 그러면은 사실 더 떨어질 여지도 있겠죠. 그 지역이. 근데 그러면은 그 시기는 아니고 완전한 하락기 예를 들어 1년에서 2년 정도 가격이 30% 저는 저점을 30%로 잡거든요. 요즘에 뭐 최고 많이 떨어져서 40%까지 떨어지긴 했지만 30% 구간이면 경매로는 충분히 들어가도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구간에 온다면 충분히 하락기에는 경매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4억짜리 5억짜리 서울에 있는 아파트도 5억짜리 4억에 낙찰받고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전월세 세팅하면은 내 투자금이 진짜 거의 안 들어가고 차익은 그 정도 번채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상승기나 뭐 이렇게 조금만 분위기가 지금처럼 바뀌어도 차익을 가져갈 수 있는 게 훨씬 많거든요. 그때는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랬어요. 이거는 지금 뭐 아무거나 하나 집어도 다 보물들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이제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긴 했습니다. 지금은 저희 교육생분들이 낙찰을 되게 많이 받고 있는데요. 비율로 따지면 50% 이상 거의 받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1, 20%밖에 안 됐어요. 사실 그 정도의 공부가 돼 있거나 강심장인 분들이 많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분들은 지금 돈을 훨씬 더 많이 벌었다라는 걸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과 같은 지금 완전 하락기는 아니잖아요. 네. 지금과 같은 시점도 경매를 하기가 괜찮은가요? 지금 전국 아파트 가격이 다 다르게 움직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 서울이 오르면은 경기도도 오르고 뭐 이런 것처럼 지방도 또 다르게 오릅니다. 다르게 가거든요. 뭐 부산이나 대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좀 기지개를 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지방에 근데 또 분위기 안 좋은 데들이 있어요. 경상북도 이런 데 경상도로 가면은 뭐 구미나 포항이나 이런 데들은 근데 그런 거를 내가 잘 체크를 해가지고 지역마다 사이클이 지금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아직 덜 오른 지역들 있잖아요. 분위기가 아직 상승으로 전환 안 되고 가격이 조금 꿈틀꿈틀하더라도 아직 확실히 오르지 않은 곳들은 또 다르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곳 위주로 경매 투자를 하게 되면 훨씬 안정적으로 좀 투자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방에 경매를 하더라도 인구 소멸 위험이 있는 지역들도 있고 하니까 네. 최소한 이 정도 단위까지만 봐라 하는 기준이 있으실까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은 인구가 30만 이상만 얘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하로는 나중에 매도하고 나오는 게 엑시시 엄청 타이밍 잡기가 어렵더라고요. 인구수에 따라서 가격이 얼마나 상승하고 얼마나 떨어지는 기간이 조금씩 다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역시 같은 경우는 상승하는 기간이 최대가 한 4년 반 정도가 올라요. 최대 이때까지 기록으로. 근데 아까 인구수 30만 이하 20만 이런 데들은 가격 최대 많이 오른 기간이 1년 반 정말 길어야 2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 그걸 내가 팔고 나오는 시점이 어려운 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를 그렇게 제한을 해서 그 이상으로 조금 바라고 얘기를 기준점을 좀 잡아드리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지금 봤을 때 전국적으로 보면 지금 좀 경매로 들어가기 분위기가 괜찮다 하는 지역이 아까 뭐 대구 이야기해 주셨는데 대구 외에 또 다른 지역도 있을까요? 일단은 광역시 위주로 보면 좀 좋을 것 같고요. 광역시는 사실 지금 뭐 전반적으로 다 나쁘진 않습니다. 그 중에서 뭐 괜찮은 데들이 부산이나 뭐 한 군데 굳이 꼽자면 광주까지도 나쁘지 않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사실 근데 광주는 지역적인 어떤 특색이 조금 있어서 생각보다 가격이 뭐 폭등한다 뭐 이런 느낌은 잘 없거든요. 뭐 남구 봉선동 뭐 이런 학군지 제외하고니 그래서 잔잔히 오른다. 근데 지금 뭐 들어가기에는 금액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서 얘기를 그냥 가볍게 한번 드려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뭐 인천도 조금씩 검토해볼 만한 시기가 좀 오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사실은 대표적으로는 대구, 부산 말고는 일단은 다른 거를 막 특별하게 얘기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판단을 하셔야겠죠. 네. 제 말을 다 들으면 안 되고요. 이제 이거는 부비게이터님의 이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만약에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지역들 외에 지금 좀 이런 지역은 들어가
들어가면 굉장히 크다 하는 지역이 네. 있나요? 사실 지금 제일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서울이나 경기권을 제외하고는 지방 같은 경우는 수요와 공급에 되게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심리나 그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되게 많이 받는데 지방은 또 그것보다는 수요와 공급 영향을 받아요. 그 중에서 공급, 그러니까 입주 물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가 차이가 편차가 크거든요. 분위기도 회복되는데 시간이 꽤 걸리고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입주 물량이 예를 들어서 24년, 25년, 26년 적정 수요보다 훨씬 많이 잡혀 있는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데들은 조금 피해서 경매를 투자를 해야겠죠. 그래서 실제 그거는 이제 적정 수요라는 거는 인구 수에 비례해서 그 도시에 그게 나와요. 아실이나 뭐 호갱노노 이런 데 부동산 지인 들어가시면은 그냥 바로 그래프 한 번으로 체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 보시고 입주 물량이 앞으로 많아질 곳, 그렇게 많아질 걸로 예상되는 곳들은 피해서 조금 경매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은 그렇게 선정을 하시더라도 네. 내가 이제 실제로 물건을 고르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황금성이 좋으려면 내가 몇 세대 이상이 되는 아파트에다 투자를 한다 이런 조건들 있잖아요. 네. 아니면 뭐 미래 가치를 본다, 아니면 네. 뭐 인프라를 본다 네. 이런 기준들이 있으세요? 그 입지를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네. 맞죠. 입지를 볼 때는 안 되는 것부터 먼저 얘기를 좀 드리면 네네. 사실 좋은 거는 얘기하면은 다 비싸겠죠. 네. 이제 그런데 만약에 안 좋은 것, 그래서 피할 것만 조금 먼저 얘기를 드리는데 첫 번째는 세대수 나홀로 아파트, 그리고 300세대 이하 아파트는 피하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세대수가 적다라는 건 일단 거래량이 적게 될 거고요. 거래량이 적다라는 거는 가격이 오를 여지가 적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거래가 많이 안 되니까 실제로 이게 가격이 올랐는지, 주변 아파트 2000세대 있는 아파트들은 가격이 빡빡 오르는데 저희 거는 거래가 안 되니까 이게 가격이 오른 건지 찾는 사람이 있는 건지도 모르고, 두 번째로는 그게 황금성도 많이 떨어지겠죠. 내가 팔고 싶을 때 나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나 300세대 이하는 조금 피하자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두 번째는 상업지 쪽에 있는 예를 들어 유흥가를 끼고 있는 주거지. 근데 그게 보통 위치는 좋거든요. 오피스텔처럼. 역세권이에요. 초역세권이고 그래요. 근데 사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통 이제 가족 단위 수요가 좀 많다라고 치면은 아무리 이제 가구 수가 쪼개졌다 하더라도 가족 단위가 많다고 했을 때 어린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런데 위치가 아무리 좋아도 주변에 바로 모텔이나 술집이 많은 거리에 살고 싶지가 않겠죠. 그런 데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무리 뭐 역에서 가깝고 교통이 편리하더라도 저는 조금 피하라고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 정도 수요가 되게 많이 깎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리고 경사도가 너무 심한 곳들이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은, 특히 부산 같은 데 가면은 우리 이제 부산은 6.25 때 피난민들이 많이 내려오면서 사실 계획해서 만든 도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판자촌이나 이런 것들이 막 뭐 산이고 어디고 할 것 없이 다 지어졌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산 옆에 아파트 있는 데들도 많고요. 그러다 보면 경사도가 엄청 심한 데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은 그 아파트를 또 살 수도 있습니다. 거래량을 보고 들어가야 되긴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경사도가, 저도 이제 사실 그걸 낙찰받아서 팔아는 봤지만 팔기가 좀 쉽진 않아요. 쉽진 않은데 그런 부분들, 경사도가 너무 가파르고 접근성이 좀 떨어지는 곳 있죠. 외곽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얘기 드리면 그런 곳들이 있습니다. 또 보다 보면은 아파트 마을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나 예전에 20년 30년 된 아파트들이 오랜 구축에 모여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근데 거기는 괜찮아요. 거래가 잘 되고 그 가격에, 저렴한 가격에 가성비 있게 그런 동네에 살거든요. 주변에 인프라도 뭐 상권이나 적정하게 잘 갖춰져 있고, 그래도 한 8,000세대가 모여 사는 그런 곳들 있잖아요. 뭐 여기 LH 1단지, 2단지, 뭐 어디 주공 몇 단지 몇 단지 이런 식으로, 그런 데는 괜찮은데 그런데 사이 속에서 멀찌감치 떨어진 지역이 있는 데들이 있어요. 나홀로로. 그러니까 그게 세대수가 나홀로는 아닌데 예를 들어 600세대 정도 돼요. 근데 걔만 이 마을 단지에서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시계로 치면은 9시 방향에 마을 단지가 모여 있는데 거기서 도보로 한 25분 정도 걸리는 뭐 한 2시 방향쯤에 600세대 정도짜리 아파트가 있는 거예요. 그런 데들은 사실은 이 9시 방향에 있는 그 아파트에 있는 뭐 어떤 상권이나 인프라를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이제 동떨어진 그냥 진짜 외딴 입지거든요. 그런 데들은 나중에 이제 팔고 나오기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조금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구축들도 이렇게 경매로 투자하는 게 괜찮아요? 저희 지금 대부분 하는 게 다 구축이거든요. 네. 특히 이제 시드가 많이 없는 분들은 네네.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구축을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게 봤을 때 구축도 결국에는 이게 투자해도 되냐 마냐는 거래량을 보고 판단을 하거든요. 실제로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지방에 대한 선입견이 조금 있잖아요. 안 가봤고 지방 아파트가 팔려? 이런 아파트에 누가 살아? 근데 이런 선입견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아파트 거래량을 보면 누군가 그 아파트를 삽니다. 1억짜리도 사고 2억짜리도 사고 3억짜리도 사거든요. 그럼 그 거래량이 얼마나 되냐, 그 개념을 보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래가 만약 실제로 진짜 안 돼,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투자를 보류하거나 아니면 완전 싸게 사거나 그래서 오랫동안 기다리거나
그게 아니면 그냥 투자를 다른 물건을 찾는 게 나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 뭐다? 거래량이라는 객관적인 지표를 보고 내가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고 얘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지금 1억을 가지고 있다면 어디에 투자하는 게 베스트라고 보시나요? 이거 제가 강의할 때 되게 많이 얘기를 하긴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투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실거주를 해야 된다고 하면이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당연히 서울에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1억으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이도 없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러면 1억으로 서울에 있는 지역을 본다고 했을 때는 아까 얘기 드린 정말 입지가 조금 외곽인 곳들 또는 아니면 경기도에서도 중심지 중간 이하로 가야 이 정도 돈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보다는 지방의 어떤 광역시에 충분히 입지가 좋은 것들을 선별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경매론이. 왜냐하면 시세를 예를 들어서 그 광역시에 있는 뭐 24평 신축급 대장급 위치에 있는 아파트들이 시세가 7, 8억 한다고 했을 때 경매로는 막 6억씩 싸게 살 수 있으니까 거기서 대출 받아서 투자를 하는 거니, 제가 생각했을 때 거기가 이제 원래 지금 7, 8억 하는 단지는 다 11억, 12억까지 갔던 곳들이에요. 그런 데는 이미 내가 1억 정도 만약에 싸게 뭐 5천에서 1억 정도 싸게 사고 그 다음에 거기서 뭐 많이 안 오르고 정말 10%만 회복해도 사실 수익률로 따지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위쪽에 지금 기대하기가 저는 이제 쉽지는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광역시에 있는 조금 준대장급 단지에 그거를 경매로 싸게 낙찰받아서 지금 사실은 경매가 대출이 85%, 90%까지 나와요. 지금 일반 매매는 대출 규제 때문에 지금 못 사시고 계시잖아요. 저희 그저께 저번 주 금요일에 낙찰받은 분이 있는데 부산에 있는 물건을 낙찰받았는데 시세가 2억 3,500인데 1억 9천에 낙찰받았어요. 4,500 싸게 받았죠. 그분이 대출 90% 지금 내 돈이 거의 안 드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월세 세팅을 하면은 진짜로 내 돈이 안 들고 네, 이자까지 나오는 이자까지 거니까요. 나오고 그냥 그거를 진짜 아까 얘기드린 1,000만 원만 올라도 괜찮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네, 네. 그분들이 시드가 다 2천만 원대 막 이렇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안전하게 우리는 가는 거죠. 1억이 아니라 뭐 2천만 원만 있어도 가능하기는 한 거네요. 1,000만 원대로도 하시는 분이 있고 네. 최종 투자금은 빵원인 분들도 꽤 와. 있습니다. 네, 월세 대출 85% 90% 대출에 월세 세팅을 하기 때문에 보증금에 월세 세팅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뭐 이걸 제가 지금 뭐 조장하는 건 아니고 이제 그런 투자가 네네. 가능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방 투자하면은 지방에 투자하는 게 지금 가능해? 올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요즘 부동산 추세가 양극화 심하기 때문에 네. 뭐 서울에 무조건 똘똘한 한 채가 최고 아니냐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네. 이러한 방법도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주셔서 되게 네. 도움이 되는 것 같고 네. 이게 초보자 분들은 이렇게 아파트나 주택 위주로 하시는 게 좋고, 제가 봤을 때 공장이나 뭐 모텔 아까 말씀하셨던 고시원 이런 거는 조금 더 내공이 쌓여야 가능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처음에는 제가 아파트를 얘기 드린 거, 빌라도 얘기 드리고 오피스텔도 얘기 안 드리고요. 아파트가 어쨌든 황금성이나 안정성이 더 높기 때문에 아파트로 먼저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고 나서는 아파트로 더 갈지, 아니면 매매 사업자를 내서 단기로 막 사고 팔고 이렇게 해서 몇 천만 원씩 벌지. 그 다음에 영역에서는 아까 얘기 드린 고시원이나 모텔, 공장, 부실 채권, 토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리고 뭐 진짜 저렴한 금액으로 하려면 묘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묘지, 예, 지분, 소송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거 아까 1,000만 원대로 할 수 있는 묘지는 뭐 500만 원, 600만 원으로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되게 다양해요. 그러니까 돈 벌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기 때문에 처음에는 일단 아파트로 시작을 하시고 얘기 드린 대로 요거를 하고 내가 경매가 나랑 체질에 맞아, 성향에 맞아 하면은 이제 방금 얘기 드린 그런 것들을 하나씩 깨가면은 되게 재밌을 거예요. 사실 매매 사업자로 했을 때 세금 부분에서 네. 확실히 큰 메리트가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정도 하실 분은 굳이 매매 사업자로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 이상의 뭐 개수나 규모를 하실 분들은 매매 사업자를 하는 게 좋다라는 기준이 있을까요? 일단 매매 사업자를 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기준은 한 명의당, 그러니까 명의가 하나당 최대 할 수 있는 거 돌릴 수 있는 건 2개밖에 안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냐하면 연봉이랑 이런 걸 생각했을 때 DSR 규제나 이런 걸 봤을 때 투자금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뭐 10억, 20억씩 있는 거 아니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매 사업자로 2채까지 돌릴 수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드는 사실 매매 사업자로 2채까지 돌리면 그래도 뭐 최소 5천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근데 지금 2채를 돌리는 분이 한 3천 중반으로도 돌리는 분이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아까 얘기한 90% 대출 받아서 앞에 거 세팅을 좀 잘 하셔야 되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중간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그냥 일반 매매해서 낙찰 받아서 전월세 두는 거, 요거는 사실 아까 얘기드린 대로 1,000만 원대, 2,000만 원대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최종 투자금은 거의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낙찰가만 잘 받으면, 아까 얘기한 대로 시세보다 2억대인데 3,000만 원, 4,000만 원 싸게 받으면 그거는 사실 거의 대출 받으면은 실제 투자금은 거의 없는 경우가 좀 대부분이었어요. 저희 수강생분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신에 이제 거기서 아까 얘기 드린 입지가 안 좋은 거 선택하면 안 되는 아파트는 하면 안 되겠죠. 예, 그것만 잘 골라서 진행하시면은 지금 아까 제가 얘기 드린 지역 안에서는 리스크를 조금 줄이고 투자를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매 사업자로 돌릴 수 있는 게 두 채밖에 안 되나요? 많으면 시드가 많으면 많을수록 당연히 더 돌릴 수 네. 있는데요. 현실적으로 제가 지금 상담하거나 교육생분들 봤을 때 그 정도 세 채 네 채를 돌리려면 시드가 엄청 크고 그 다음에 세 채부터는 어쨌든 취득세가 이제 중과가 되다 보니까 예, 8%거든요. 지방이어도 예, 맞아요. 중과가 된다는 예, 거죠. 8%고. 다주택자니까. 예, 그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 1억 이하로 할 수도 있지만 그거는 리스크가 너무 커서 제가 특별히 권유드리진 네. 않거든요. 저희도 뭐 시드가 적게 들어가는 걸 하는 거지 위험한 투자를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공시지가 1억 이하는 제가 막 딱히 막 엄청 선호하는 투자는 아니라 따로 추천을 드리지 있지는 않습니다. 예. 네. 아까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과정에서 네. 투자 원칙, 나는 꼭 투자 원칙을 지킨다라고 하셨는데, 자, 목숨 걸고 지키는 나만의 투자 원칙 알려주시겠어요? 목숨 걸고 지키는 나만의 투자 원칙. 일단 첫 번째는 시세보다 싸게 삽니다. 이게 안 되면은 그냥 투자를 들어가진 않아요. 시세보다 뭐 아까 얘기한 경매든 금매든 어쨌든 경매를 하는 이유는 차익을 먼저 얻기 위해서 안정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내가 싸게 샀다라는 심리적 안정감이 이 투자를 이끌어가는 정말 큰 무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는 얘기드린 대로 내 계획대로 안 됐을 때 과연 어떤 해결책이 있나 대비책이 있냐 요거를 하나하나씩 짚어갑니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도 내가 엑시트하고 나올 수 있나 또는 최악 상황에 와도 내가 이거를 수익으로 마무리할 수 있나를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그게 답이 안 나오면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금 예를 들어 플랜 A로만 되면은 대박인 거예요. 뭐 10억을 벌어요. 근데 만약에 플랜 A가 안 되면 내가 마이너스 1억, 2억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저는 하진 않아요. 예, 아무리 그게 대박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에 이끌려서 하진 않습니다. 그건 욕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 됐을 때가 대비가 되어야만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거. 그리고 아까 이제 얘기 드린 대로 이것들을 지키는 것인데 지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참 아이러니한 게 투자하기 전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대요. 투자하고 나서는 관심을 없애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내가 이 물건에 대한 어떤 마인드적인 부분을 관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간혹 투자했던 거 잊고 있다가 이제 임차인분이나 부동산에서 전화 와서 기억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정도로 관심을 좀 두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매매하기 아까 내게 3개월에서 6개월 전 그때부터 이제 보는 거죠. 내가 매도를 할지, 매도를 한다면 어느 가격에 매도를 할지 소장님들 통해서 확인하고 그 다음에 아니야 지금 매도하면 조금 아까워 또는 지금 바로 매도하기가 어려우면 전세를 조금 더 연장할까 또는 월세를 조금 더 연장할까 이런 고민들을 그때서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중간 기간 동안에는 일단은 까먹으면 된다. 지금 말씀해주신 걸 들으니까 네. 정말 리스크를 최소화하시는 그런 투자 원칙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큰 뭐 어려움 없이 지금까지 이렇게 투자를 잘 하고 계시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런 경험들과 또 이런 원칙들을 이렇게 모두 모아서 네. 책을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이번에 11월 달에 쓴 책인데 제목이 나는 청약 통장을 버리고 경매로 건물주가 되었다라는 내용인데요. 사실 청약 통장을 해지한 건 아니고요. 저도 들고는 있습니다. 근데 거기 2만 원인가 넣어두고 유지만 시켜놨어요. 나중에 쓸 일이 있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먼저 잠깐 얘기 드리면 특히 2030 분들, 40대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약 가점이 안 되는 분들이 실제로 일반 청약에서 당첨되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혹시나 미혼이신 분들은 가능성이 조금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혼이고 결혼을 앞둔 분들은 나중에 혼인신고 하기 전에만 투자한 거를 정리를 하면은 자녀를 만약에 내가 한 두 명 정도 낳을 거다 하면은 그때서야 신혼부부 특공을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청약통장을 내가 그냥 막연히 당첨되겠지. 사실은 추첨제로 당첨되기는 여러분들 그냥 로또 당첨된 거랑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기에 확률을 기대하고 내가 아파트를 투자하거나 실거주할 집을 사지 않는다는 되게 위험한 일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확인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경매, 부동산 경매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아까 방금 얘기 드린 그런 전망들에 대한 내용이 전부 다 담겨 있는 내용이고요. 실제로 이 책을 쓴 이유는 제가 이제 나이가 20대 때부터 투자를 하다 보니까 주변에 조금 잘못된 투자 공부를 하고 이상한 빌라나 오피스텔 아파트를 투자해서 손실을 보는 경우도 되게 많이 봤습니다. 최근에 역전세가 한창 논란이었죠. 작년쯤에는 맞죠? 지금은 이제 그런 얘기가 쏙 네. 들어가긴 했지만 그때 당시 힘들어했던 분들이 젊은 분들이 다른 강의나 이런 강사의 추천을 듣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되게 많았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보고 좀 제가 이거를 안전하게 이분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알려줘야겠다라는
라는 생각으로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책을 썼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경매라는 게 되게 어렵게만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 드린 명도나 권리 분석, 사실 그거 쉬운 것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쉬운 걸로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첫 발자국을 잘 떼면 되는 건데 그냥 막연히 어렵다고 생각하니까 이 부분들을 활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진입장벽을 좀 낮추기 위해서 좀 쉽게 정말 하루 만에 다 읽으실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쉽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나 부동산 경매를 처음 입문할 때 좀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면 되게 좋을 책이라 생각을 해서 이렇게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또 유튜브 운영도 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 지금 부비게이터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요. 아까 부비게이터 얘기 드리는 거는 부동산 내비게이터라는 뜻이고요. 부동산의 길잡이가 되겠다. 뭐 이런 뜻이고요. 실제로 운영하고 있고 놀러 오시면은 부동산과 경매에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또 좋은 말씀, 너무 좋은 이런 투자 원칙 같은 것도 공유해 주셔가지고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공의 진심인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구독자 여러분들께 뭐 제 투자 원칙이나 이런 거를 다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요. 또 이제 지금 자산이 트럼프가 되고 나서 비트코인이든 뭐 테슬라든 되게 꿈틀꿈틀 거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김없이 나오는 게 이제 단톡방에서 얘기들이 나옵니다. 테슬라 살 걸, 비트코인 살 걸, 지금이라도 사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 그런 말을 하시는 분이 투자 원칙이 좀 부족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남들이 뭐 오른다 내린다 이거에 휘둘리지 말고 본인만의 어떤 원칙을 좀 세우기 위해서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뿌리가 좀 단단해야 내가 흔들리지 않고 그냥 꾸준히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성공한 투자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성공했다라는 게 아니고 성공한 투자를 하는 방법은 시장에 오래 살아남는 거. 시장에서 크게 이익을 내는 것보다 오래 살아남는 게 진짜 성공한 투자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도 같이 그 길에 가고 싶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럴 수 있도록 본인만의 투자 원칙을 잘 공부해서 열심히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